안녕하세요. 서울외계인입니다. 오늘은 이제 위대한 책 잘못된 논증 해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제 1장 도입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자가 철학자 마일스 버니엇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이 마일스 버니엇은 영국 출신의 고대 철학 학자입니다. 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고 2019년도에 사망하셨네요. 이분의 저서는 국내에 번역된 게 없더라고요.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꽤 거장으로 알려진 분인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마일스 버니엇과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했나 봐요. 근거하고 있는 수많은 논증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국가와 같은 책이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냐? 응?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마일스 버니엇이 답변을 하기를 플라톤의 영향력은 그가 독자들이 숙고하기를 바라는 지속적인 관심사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는 척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주석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의 글을 마치 맞거나 틀린 확실한 대답이 있는 학교 시험처럼 평가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바로 반론을 제기하죠. 아니 왜 그러면 안 돼? 플라톤이 뭔데? 국가가 뭔데? 여기서 저자는 권위에 대한 도전을 시도를 하는 거죠. 사실 모든 방법으로 다 다룰 수 있는 거겠죠. 플라톤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거긴 합니다. 저자가 말하기를 국가에는 서로 다른 종종 수수께끼 같은 논증이 혼합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은 아리송한 말들이 혼합되어 있다. 그런데 플라톤은 자신이 확고하게 믿는 특정 명제가 참이라고 독자들을 설득하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서 그 플라톤은 다양한 비유, 지규, 은유, 신화를 사용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런 비유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제시하는 척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직설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은유나 신화 등을 사용해서 플라톤이 얘기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뭔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학교 시험처럼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버니엇이 얘기한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나 지규나 이런 신화들이 책을 읽기 쉽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 명제가 믿을 수 없거나 거짓이라면 설득이라는 목적은 실패한 것. 당연하겠죠? 출발점이 틀렸으니까. 근데 여기 대해서 가능한 반론이 있을 거라고 저자도 예상을 합니다. 모든 철학자는 다양한 상반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플라톤을 고찰하기 좋은 것으로 만드는 이유라고 버니엇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열린 텍스트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열린 텍스트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는 충분치 않은데 열린 텍스트인 것과 잘못된 논증으로 명제로 시작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국가는 단순한 철학 저작이 아니죠. 플라톤은 유럽 전통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의제를 설정했고 또한 사회학 저작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이 해설 1편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책 저자 런 시먼은 사회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는 단순히 철학적
저서가 아니라 사회학 저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학자인 내가 비판할 수도 있어라고 정당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포석인 것 같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사회제도에 관한 일련의 관련 명제에 의존하고 있는 책이고, 국가는 그것은 즉 특정한 역사 및 환경적 조건 하에서 인간의 행동에 관한 명제들을 다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자인 내가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국가에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들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뒤에 장에 넘어가면 이제 국가만 다루는 별도의 하나의 장이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대략적인 개요를 얘기를 하면서 이 저자가 자기가 얘기하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잘못된 논쟁들이 무엇인가를 몇 개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령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궤도 철학자. 여기 요약 부분에도 인용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암과 모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어서, 개마저도 이런 아는 사람한테는 친근하게 구는데 그러면서 비유를 했는데, 사실 지금 보기에는 좀 납득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걔가 친한 사람이랑 적을 식별하는 걸 어떻게 지혜를 사랑하는 모습과 같은 천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이런 의아함이 드는 논증은 분명히 맞고요. 이 부분 끝에 376A부터 376B라고 이제 페이지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스테파누스 페이지 번호라는 거죠. 플라톤의 저서들을 인용을 할 때 이 페이지 번호가 반드시 이용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해놨으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플라톤의 전집을 3권짜리로 편했었습니다. 꽤 예전에. 그런데 그것들을 번호를 붙이고 한 페이지를 A, B, C, D, E 5부분으로 나눠서 페이지 수와 그 A, B, C, D를 조합을 해서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 쓰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플라톤의 저서는 모두 스테파누스 페이지 번호를 이용해서 인용을 하고 번역을 하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은 고전을 읽으시는 한 써먹을 일이 많습니다. 스테파누스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고전들에 사용되는 페이지 번호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으로 이제 참주는 철학자보다 729배 더 비참한 존재. 참주가 뭔지는 좀 사전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간단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짧으니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누군가가 이를 거꾸로 돌려서 즐거움의 진리에 있어서 군왕이 참주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말하려 한다면, 그 곱셈이 끝난 뒤에 군왕이 729배나 더 즐겁게 살되 참주는 같은 거리만큼 더 괴롭게 사는 걸 발견하게 될 걸세. 이 숫자가 어디서 툭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공식을 거쳐서 이 숫자가 나왔다고 해도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논쟁이죠. 예. 일단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형상 이론, 이데아. 요 이론들은 이전에 비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 설득력이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비판들이 있어 왔고요. 그것들을 제 2장에서 이제 국가를 다루는 장에서 더 깊이 아프게 비판을 합니다. 동굴의 비유는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요새도 고등학교 시간에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처음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동굴의 비유를. 그때 윤리 선생님이 참 까탈스러운 철학 전공자셨는데,
굉장히 깔끔을 떠시던 분이었는데 그래도 가르치실 땐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계셨는데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선생님. 근데 두 분 다 정말 열정을 갖고 가르치셨던 철학 전공자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굴의 비유를 배울 때는 그 갇힌 죄수들이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는 것 위주로 배웠던 것 같거든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죄수들이 풀려나는 것 거기까지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국가를 이제 제대로 처음 읽었을 때 이 동굴의 비유 부분에서 더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물론 앞에 부분에 이미 알고 있으니까 덜 인상 깊었겠죠. 근데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풀려난 죄수들이 이제 해를 받고 보았고 다시 그 동굴로 돌아간다는 거죠. 왜냐 거기에 묶인 다른 죄수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올바른 사회와 정의로운 인격 사이의 비유.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 부분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434D부터 E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중 단적으로 이 주제를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 고찰을 하기로 했던 것은 그 안에 올바름을 지니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한결 큰 규모의 것에 있어서 먼저 보도록 시도함으로써 개인에 있어서 올바름이 어떤 것인지를 한결 쉽게 알아내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서였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겐 나라인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최선의 나라를 수립했는데 이는 훌륭한 나라에야말로 올바름이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였네. 그러므로 거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을 개인에게 적용시켜 보도록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올바른 사회라는 게 있으면 그 올바름이 사람의 인격에게도 푸시케 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라고 저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 주장. 자신의 이상사회에서 시와 시각예술을 추방하려는 결심. 이 부분은 좀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읽은 책인 구술문화, 문자문화를 보면은 플라톤이 왜 이런 입장을 취했는지를 구술성과 문자성의 대립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이 시기가 이제 막 문자성이 구술성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과도기였거든요. 그런데 플라톤은 그 구술성의 단점들을 몰아내고 싶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자신은 이미 문자성으로 한참 넘어간 상태였고 문자성의 위치에서 입장에서 구술성을 보기에는 자기가 시도하려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단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구술성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이 당시에 시는 구술성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였기 때문에 이때 시는 악책에다 문자로 쓰여서 그걸 읊는 게 아니라 어떤 정형구들의 조합을 통해서 그 구성 시인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방식의 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술성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를 반대를 한 거죠. 그 다음 내용. 제9권이 끝날 무렵 자신의 이상사회를 공상 속의 연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하다. 저자는. 정말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 거야? 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제10권이 끝날 무렵에는 그가 현세에서 정의롭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로서 다가올 삶의 보상에 대한 전망으로 두 번째로 후퇴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 관련 구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613A는
한데 신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신들로 해서 생기는 가능한 한의 모든 최선의 것이 생기게 된다는데 우리는 동의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전생의 과오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어떤 죄악이 그에게 없다면 말일세. 498시 장차 행복하게 살고자 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그렇게 산 삶에 어울리는 저승에서의 운명을 그것에 얹어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일세.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 얘기하고 전생 얘기하고 또 저승 얘기하고 후생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철학자가 이렇게 제일 원인을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에 그냥 위탁을 해버린다면은 자신의 어떤 논증을 포기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가올 삶의 보상.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봐야 아는 건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그런데 철학자가 이런 죽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현세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철학자의 논증이 아니지 않나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최대한 20분이 넘기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도 편집을 하고 나면 간신히 20분이 안 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 영상이 아무래도 가만히 앉아서 말만 계속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보시기에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은 유튜브보다는 서브스택의 그 동영상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뉴스레터와 함께 보내고 있는데 그 기능을 이용하면 이제 제가 한 말이 한글로 이렇게 필사가 돼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만약에 뉴스레터가 아니라 유튜브 통해서 이걸 보시게 된 분들은 뉴스레터 구독까지 함께 부탁을 드리고요. 서브스택을 이용한 동영상 감상도 꽤 괜찮다는 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